문제집에 보면은 13번 문제부터 풀면 됩니까? 493페이지. 보면은 사업주체갑은 사업계획 승인권자 을로부터 주택건설 사업을 분할하여 시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주택법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을은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뭐 그런 것들. 사업계획 승인은 승인받고 나서 고시를 합니다. 요거는. 그 다음에 이번에 갑은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공구죠. 외의공구.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 신고로부터 얼마 안에? 2년 안에. 그 다음에 소송 진행으로 인해서 공사 착수가 지연되어 연장을 신청한 경우 을은 분쟁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공사 착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년. 그래서 5년 안에 착공을 해야 되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했죠. 그 정당한 사유가 소송 절차로 인해서 소유권을 하는 분쟁이 있을 때 이럴 때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 분양 보증을 받지 않은 갑이 파산해서 공사 완료가 불가능할 때 그래서 을은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첫 번째, 5년 안에 착공 안 했을 때, 그 다음에 공사 완료가 불가능할 때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했을 때. 근데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했거나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더라도 분양 보증이 된 사업은 취소할 수 없다라고 했죠. 그 지문에 보면은 분양 보증을 받지 않은 갑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럴 때는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갑이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공구에서 해당 주택 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 신고로부터 2년이 지났음에도 사업 주체가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을은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없다. 그렇죠? 5년짜리들은 취소할 수 있지만 최초 공구, 외의 공구는 2년 안에 착공을 안 하더라도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가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14번 매도 청구 옳은 것이죠. 주택 건설 대지에 대한 사용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건축물이 있는 경우 그 건축물은 매도 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매도 청구의 대상이 되는 건 대지뿐만 아니라 건축물을 포함한다라는 겁니다. 건축물을. 그래서 건축물도 매도 청구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업주체는 매도 청구일 전 얼마 이상 협의하죠? 3개월. 매도 청구할 때 항상 가격은 시가로 하고 3개월 이상 협의해야 한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3번 사업주체가 주택건설 대지 면적 중 90%에 대해서 사용 권한을 확보한 경우 모든 소유자에게 하려면 얼마 이상? 95% 이상. 90%일 때는 모든 소유자에게는 안 되죠. 그 다음에 사업주체가 주택건설 대지 면적 중 80%에 대해서 사용 권한을 확보한 경우 사용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중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해서 계속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매도 청구를 할 수 없다. 원주민은 제외한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5번 사업주체가 리모델링 주택조합인 경우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의 주택에 대해서도 매도 청구할 수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15번 틀린 것.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모르겠으면 넘어가는 겁니다. 이런 것들. 사업계획의 내용은 배운 적이 없으니까. 이번에 주택단지 전체 세대수가 500세대인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공구별로 분할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없죠. 그게 확실하게 틀린 게 이번에 있으니까 잘 모르는 거 이런 것들은 그냥 일단 넘어가는 겁니다. 안 배운 것들은. 안 배운 거에서 절대 정답을 찍으면 안 됩니다. 배운 것들 반드시 눈에 익은 것들이 있을 테니까 거기에서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셔야지 1번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일 때 공구별로 사업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3번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는 경우 국장에게 주택의 형별, 표변 설계도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여 승인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은 그냥 그대로 읽어두시면 됩니다. 주공이라든지 지방공사 등록사업자, 그러니까 주공뿐만 아니라 지방공사 등록사업자가 내가 32평짜리를 대량으로 건설 공급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짓는 32평짜리의 표준 설계도서를 작성해가지고 승인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 4번.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계획 승인할 때 사업주체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해당 주택건설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기반시설의 기부 체납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것들은 뭐 당연한 소리죠.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받았을 때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사업계획 승인 여부를 통보해 줍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도 그대로 읽어두시고. 그 다음에 16번. 주택건설 사업이 완료되어 사용검사가 있은 후 갑이 주택단지 일부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하게 되었다. 주택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에 관한 설명이죠. 그래서 보면은
주택의 소유자들은 갑에게 해당 토지를 공시지가, 시가, 매도 청구할 때는 항상 가격은 시가로. 그 다음에 대표자를 선정해서 매도 청구에 관한 소송을 하는 경우 대표자는 얼마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죠?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자를 선정해야 한다. 해서 2번이 맞고, 대표자를 선정하여 매도 청구에 관한 소송을 하는 경우 그 판결은 대표자 선정에 동의하지 않은 주택의 소유자에게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전체. 그 다음에 갑이 소유권을 회복한 토지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5%를 넘는 경우에는 주택 소유자 전원이 동의가 있어야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없습니다. 매도 청구를. 5% 미만일 때만. 5% 이상이면 어떻게 하는데? 달라는 대로 주고 사야죠. 그 다음에 5번. 갑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얼마 안에? 2년 안에 실소유자에게 의사표시가 송달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1년을 경과한 이유가 아니라 2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가로 안에 알맞는 말 보면은 공구별로 분할해서 사업을 하려면 전체 세대수는 600세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사업계획 승인권자 사례형으로 나오는 문제인데 보면 옳게 연결한 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서울특별시 A구에서 대지면적 10만 제곱미터의 50호의 한옥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누구한테 사업계획 승인을 받죠? 국장. 자, 국장이 사업계획 승인을 하는 경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국장이 사업 계획 승인. 면적은 관계없고 첫 번째는 국가나 주공 이 사업을 할 때. 그러니까 면적이 상관없는, 면적은 원칙적인 사업계획 승인권자일 때.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지자체 자기 사업계획 승인하는데 10만 이상일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대도시시장. 그래서 이 줄이면 시, 도, 대도시. 10만 미만일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사업계획 승인한다. 그때는 이제 면적이 관련 있는 거고, 국장이 사업계획 승인하는 경우는 국가나 주공이 할 때. 그래서 기획 앞에 보면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라고 돼 있죠. 시행자가 주공이니까 뒤에 뭐 면적에 관계없이 사업계획 승인을 국장이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 사업이나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중 국장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도권 내지는 광역시의 긴급한 주택난 해소 내지는 지역 균형 개발, 광역적 차원의 조정이 필요해서 역시 국장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할 때. 네 번째는 국가, 지자체, 주공, 지방공사, 공공. 주택법에서 이 네 사람 국가, 지자체, 주공, 지방공사 나오면은 공공입니다. 이 공공이 총 지분의 50%를 초과 출자한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 이럴 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국장이 하는 경우.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자이기 때문에 사업계획 승인을 국장이 한다라는 거고, B에 보면은 두 번째 거 비광역시 시구에서 지역균형개발 나왔죠? 지역균형. 그래서 세 번째 게 사유가 좀 많죠. 수도권이나 광역시의 긴급한 주택난 해소 내지는 지역균형개발, 광역적 차원의 조정이 필요해서 국장이 뭐 해야 되죠?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할 때. 그래서 보면은 지역균형개발이 필요해서 국장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50%의 한옥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역시 국장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19번 또 조합이 나오는데 틀린 거.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조합은 등록하지 않고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그렇죠? 등록사업자가 등록을 했으니까 조합은 등록을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등록에서 다시 한번 저번주에 했던 거니까 해보면은 뭐 국가, 지자체, 그 다음에 주공, 그 다음에 지방공사, 그 다음에 공익법인 이런 사람들 등록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안 하죠. 그 다음에 조합이나 고용자는 등록을 안 하죠. 안 하긴 안 하는데 그냥 안 하는 게 아니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할 때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록하는 사람을 등록사업자라고 부르는 거죠. 등록하는 사람을. 그리고 이 등록사업자를 크게 두 개로 나누면은 법인이랑 개인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법인이랑 개인.
그래서 조합이 등록사업자랑 사업을 같이 할 때는 따로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2번.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자의 토지에 대해서 매도 청구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할 때에는 신고. 다른 조합들은 다 인가받지만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신고하면 되죠. 그 다음에 4번에 투기과열지구에서 설립 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을 선정하는 경우 신청서의 접수 순서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이거 선착순으로 모집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선착순으로 신고하고 공개 모집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시공자와 공사 계약 체결은 조합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조합총회에서 그 주택법에서도 총회에서만 반드시 결정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시공자라든지 감정평가업자 이런 거 선정하는 것들 뿐만 아니라 임원의 선임이나 해임, 그 다음에 조합의 합병이나 해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조합 규약의 작성 이런 것도 중요해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은 총회에서만 결정을 합니다. 주택조합도. 그 다음에 20번. 이거는 뭐 정답이 정해진 인가 대상 행위가 아닌 거. 우리가 신고하는 거 딱 하나 배웠죠.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 보기를 안 봐도 그게 왠지 정답으로 만들어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3번에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설립한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할 때도 신고하면 해산할 때도 신고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3번입니다. 그 문제만 봐도 왠지 그거는 정답으로 이걸 만들어놨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확 오고 이러면 참 좋은데. 오도록 해야죠, 이제. 아직 몇 달 남았으니까. 그 다음에 21번. 옳은 거.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조합은 조합.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하면 등록을 안 하죠. 안 하죠. 그 다음에 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하는 경우 등록사업자는 자신의 기측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조합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죠. 그러니까 시공자로서의 책임뿐만 아니라 자신의 기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거전용 면적 90제곱미터의 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6개월 이상 동일한 지역에 거주한 세대주인자는 조합원 자격이 없죠. 지역주택조합은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에 한해서 소유한 세대주인자나 무주택 세대주가 조합원이 되니까 90제곱미터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가 없죠. 4번.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 승인을 얻어 조합원을 추가 모집하는 경우 추가 모집되는 자의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조합원 자격 요건 충족 여부는 당해 조합의 설립 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게 정답이죠? 자, 이때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을 합니다. 근데 뒤에 추가 모집을 하는 거죠, 조합원은. 근데 이 추가 모집할 때 조합원으로 되는 사람이 자격 요건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추가 모집 당시가 아니고 요때를 기준으로 그래야 모든 조합원의 자격 요건이 같아진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 다음에 5번에 조합원의 사망으로 해서 조합원의 지위를 상속받으려는 자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상속받을 때는 조합원의 자격 요건을 전혀 요구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의 지위를 그대로 포괄 승계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22번. 지역주택조합 총회의 필수적 의결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자 보면은 1번에 조합 임원의 선임이나 해임 이런 것들 우리 이제 개발법에서 총회의 정권사항 배운 적 있죠? 개발법에서 총회에서만 결정해야 되는 게 뭐죠? 정화나 게임회 그런 것이랑 비슷한 게 정비법에도 한번 나왔었죠. 정비법에서도 정관,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그 다음에 관리처분 계획. 자, 개발법에서부터 보면은 정관, 환지계획, 그 다음에 개발계획, 그 다음에 임원의 선임, 그 다음에 조합의 합병, 내지는 해산. 요게 개발법에서 총회 정권상. 그 다음에 요 비슷한 게 정비법에도 똑같이 정관, 그 다음에 환지계획이랑 개발계획 대신에 정비법에서는 사업 시행 계획이랑 관리처분 계획. 그 다음에 개발법에서는 임원의 선임이라는 것만 돼 있었는데 정비법에 가면은 선임뿐만 아니라 해임. 그 다음에 대의원의 선임이나 해임도 총회 정권상입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합병이나 해산 이런 것들.
이건 정비법에서 총회 정권상. 근데 정비법에는 이거 말고도 더 많습니다. 훨씬 더. 그래서 아까 말했던 뭐 시공자, 감리자 이런 것들,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이런 거 선정하는 거. 그 다음에 돈 관련된 내용들, 정비사업비라든지 자금의 차익이라든지 어떻게 뭐 예산, 조합원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사업에 관한 사항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추가됐던 거고, 요 정비사업의 총회 정권상이랑 좀 비슷한 게 조합의 총회 정권상입니다. 주택법 조합의 정권상.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랑 좀 비슷한 거라 생각하고 한번 보죠. 임원의 선임이나 해임은 쭉 결정해야겠죠. 그 다음에 사업비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주택 상환사채의 발행 방법. 지역주택조합은 주택 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택 상환사채 누가 발행하죠? 네? 주택 상환사채 할 때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 문제죠. 회사 할 때 회사가 발행한다고 했죠.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랑 등록사업자 중에 법인이 발행한다고 했지, 조합은 주택 상환사채 자체를 아예 발행할 수 없습니다. 처음 보는 것 같지만 말도 안 되는 지문이 하나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건 주택 상환사채는 조합이 발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자금의 차익과 방법, 이자율, 상환 방법. 아까 말씀드렸죠. 정비법에서 자금을 어떻게 빌릴지, 상환 방법과 이율 이런 것들, 사업비에 엄청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주택건설 대지의 위치, 면적에 관한 조합, 규약. 그러니까 여기 정비법이나 개발법 조합은 법인이기 때문에 정관이라고 하는데, 주택법에서는 정관의 역할을 하는 게 조합 규약입니다. 규약.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래서 요거랑 거의 비슷하게 가져오는 겁니다. 근데 3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질문입니다. 조합은 주택 상환사채를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3번에 주택법령상 주택의 사용검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를 다른 말로 하면 미이행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는 뭐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죠?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이렇게. 그래서 1번 틀렸죠. 미이행일 때는 동별로. 그 다음에 2번에 사업주체가 파산하여 주택건설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고 보증자도 없죠. 이럴 때는 누가? 입주예정자 대표회의가. 자, 아까 원래는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신청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가 파산했거나 내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검사를 신청하지 않을 때, 파산한 경우에는 첫 번째 누가 나와야 되죠? 보증인이 잔여공사를 마무리하고 사용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데, 보증인이었거나 보증인도 파산했을 때, 그때는 입주예정자 대표회의가 시공자를 선정해서 잔여공사를 마무리하고 사용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검사를 신청하지 않을 때에는 보증인, 입주예정자 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시공자까지 사용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죠. 3번에 주택건설사업을 공구별로 분할해서 시행하는 내용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완공된 주택에 대해서 공구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공구라는 건 사용검사랑 착공신고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으니까, 공사 시작을 따로 했으니까 사용검사도 별도로 수행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사용검사는 며칠 안에? 15일, 사용승인은 7일, 건축법에서 사용승인은 7일, 사용검사는 15일. 그 다음에 5번 공동주택이 동별로 공사가 완료가 되고 임시사용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공동주택은 뭐별로? 세대별로. 주택은 동별로,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대지는 구획별로. 주택은 동별로,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대지는 구획별로. 주택은 동별로,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대지는 구획별로. 시험장에 가면 이런 말소리가 막 들리고 이럴 겁니다. 귀에 막 환청이 들리고. 주택은 동별로,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대지는 구획별로. 그래서 5번도 맞죠. 그 다음에 24번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지역주택조합은 설립 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맞죠? 승인받은 날부터 신청하는 건 2년 안에. 그 다음에 이번에 사업주체가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려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게 착공신고. 승인받고 나서 공사 시작할 때 신고해 준다고 했죠? 그게 착공신고. 공사 시작할 때 신고해야 한다. 그 다음에 3번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 주체가 경매로 인해서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무조건 틀린 거죠. 주택법에서 취소하면 뭐? 할 수 있다. 이런 거는 맞고 틀리고를 판단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주택법에서 취소가 나오면 무조건 할 수 있다니까. 이게 그냥 틀린 겁니다. 이건 다른 거 볼 필요도 없는 거죠. 이거. 그 다음에 4번 사업주체가 주택건설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한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해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가 있죠. 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때 원칙은 소유권을 100% 확보해야 되죠. 근데 소유권을 100% 확보하지 않아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첫 번째, 지구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데서는 80% 이상의 권한, 등록사업자와 사업을 공동하는 주택조합의 경우에는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나머지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매도 청구 대상이 될 때, 두 번째가 이거, 권한을 확보했을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공, 국가, 지자체, 주공, 지방공사. 그 다음에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에게 매도 청구를 했을 때, 그럴 때는 소유권을 100% 확보하지 않더라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5번에 주택조합이 승인받은 총 사업비의 10%를 감액 변경하려면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잘 모르겠죠. 근데 이미 우리는 정답을 찾았습니다. 3번에 취소해야 한다 했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승인받아야 한다. 옳은 지문이니까 경미한 사항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25번. 감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감리자가 작년에 처음 나왔는데 보면은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감리자가 업무 수행 중 위반 사항이 있음을 알고도 묵인하면은 그 감리자에 대해서 2년 이내의 범위에서 1년인데 이건 업무를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감리자는 공사를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근데 위반 사항을 알고도 그걸 묵인하면은 1년의 범위에서 감리자 업무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설계도서가 해당 지형 등에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은 감리자의 업무에 해당한다. 네,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감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시공자 및 사업주체에게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통지하고 7일 이내 사업계획 승인권자에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그러니까 감리자는 일단 건축법에서도 비슷합니다. 그 허가대상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는 감리자를 지정을 합니다. 감리자는 설계도대로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판단을 하는 사람이 감독을 하는 사람인데 공사 진척률이 일정 비율 지나가면 중간 감리 완리 보고서라는 걸 작성을 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공사 최종 감리 완료 보고서라는 걸 작성합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시공자라든지 건축주 내지는 사업주체가 근데 뭐 시공자가 공사 계획대로 사업을 안 하는 거죠. 이걸 발견하면은 시공자랑 건축주 내지는 사업주체에게 시정 명령을 합니다. 이거 고치라고. 근데 말 안 됐죠. 그럼 사업주체라든지 허가권자한테 보고를 해버립니다. 사업계획 승인권자라든지 사업주체가 아니라 사업계획 승인권자나 허가권자, 건축 허가권자한테 보고를 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감리자입니다. 이렇게 중간에서 감독하다가 먼저 이 사람한테 야 고쳐 라고 명령을 했는데 말 안 들으면은 바로 사업계획 승인권자 내지는 허가권자 이런 사람한테 보고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감리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출 지문 정도만 보시고 이건 뭐 크게 공인중개사 업무랑 감리자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주택의 공급 보시면은 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준에 관한 조문이 일부이다. 다음에 들어간 숫자로 옳게 연결한 것. 주택 공급 아까 청약 경쟁률 나왔었죠. 청약 경쟁률은 아까 분양가 상한제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직전으로부터 소급해서 2개월간 주택에 대한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모두 얼마? 5대1을 초과하거나 국민적 규모의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모두 10대1을 초과하는 지역. 그래서 직전으로부터 2개월간 5대1, 10대1. 그 다음에 주택의 분양 계획이 직전보다 30% 이상 감소한 곳. 이렇게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2018년도였나? 투기과열지구 지정되고 나서 그해 10월달 시험에 바로 나왔죠. 8월달에 지정하고 나서 바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 조문이 원래 없었던 게 아니니까 원래 있던 조문인데 8월달에 투기과열지구를 8위 대책인가 그때 이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죠. 그리고 나서 10월달 시험에 바로 출제를 한 겁니다. 지정되고 나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주택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군수는 입주자 모집 승인 시 사업주체에게서 받은 마감자재 목록표의 열람을 입주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이를 공개해야 한다. 그렇겠죠? 자, 승인 신청을 받은 사람, 시장, 군수, 구청장이 승인해준다라고 했죠. 그 중에 군수만 나온 겁니다.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고 할 때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군수만 딱 따로 떼가지고 내는 거죠. 요새는 이렇게 많이 뭐 시장, 군수, 구청장 다 써주는 게 아니라 그 권한자 중에 한 명 그냥 또 떨어뜨려 놓으면은 이런 것도 어렵죠. 이번에 사업주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사업계획 승인의 마감자재와 다르게 시공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마감자재와 같은 질 이런 걸 문제라고 내면 돼요.
나올 겁니다. 이거보다 더 유치한, 이거보다 더 유치한 문제도 나옵니다. 그걸 틀려서 문제지. 지금 보면 이게 되게 유치해 보이죠? 시험자 가면 이런 게 안 보입니다. 이거 틀리고 나와가지고, 아이고, 내가 미쳤지 하고. 그게 보면은 시험장에서 시험 치고 나와가지고 시험지를 보면은 자기가 채점을 보면 자기 자신이 한심해 보입니다. 어이구, 이걸 내가 왜 틀렸지? 하는 문제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막 떨어질까 하니까 걱정하시는데 이 호경부를 뚫고 오시는 분들은 합격을 합니다. 합격을 하는데 시험장에서 내가 얼마나 아는 문제를 안 틀리는 게 중요한 거지, 모르는 문제 시험장에 당연히 나옵니다. 안 배운 문제가 나오고 모르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 거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합격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숫자가 24개 맞추면 되죠. 40문제 중에 24개면 절반 가까이 틀리면 절반 가까이. 맞고 틀리고 맞고 틀려야 뜨고 하다가 운 좋게 연속으로 2개 맞고 이러다 보면 24개 나와요. 이게 24개, 60점이에요. 진짜 맞고 틀리고 하다가 운 좋게 연속으로 2개 맞고 이러면 24개. 근데 괜찮으면 이렇게 안 맞아도 됩니다. 틀리는 게 더 많아도 16개 이상만 맞으면 됩니다. 우리에게는 중개법이 있지 않습니까? 중개법은 좀 모의고사 칠 때는 좀 어려워 보여도 시험장 가면은 내가 정답이다 하고 손 들고 있는 게 65점입니다. 65점. 내 정답이다 하고 손 들고 있는 게 65점. 거기서 좀 더 맞추면 이제 75점. 거기서 이제 좀 노력한 사람들 80점 맞는 거죠. 그래서 합격자 평균이 중개법은 보통 80점. 이렇게. 근데 진짜 시험장 가보면은 중개법은 요새는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진짜 정답이 손 들고 있습니다. 나 찍으라고 막. 그것 좀 찍어주면 되는데 희한하게 또 그걸 비켜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걱정할 건 없습니다. 대신에 시험장에서 너무 과도하게 긴장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좀 걱정이죠. 자기 실력을 제대로 발휘 못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장에 가가지고 평생에 시험을 안 쳐보신 분들, 아니면은 시험장에 가본 지가 한 20년 이상 지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시험장 입구서부터 막 발발발 떨고 갑니다. 그런 분들 보면은 밖에서 가끔 이제 시험장에 응원하러 갈 때가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힘내겠네 싶죠. 힘내십시오 하고 하는데, 그런 분들은 보기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혹시나 모의고사 같은 거 치실 때 나는 우황청심원 같은 거 먹고 가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미리 드셔보셔야 됩니다. 그 부작용이 있으신 분들은 되게 졸립니다. 그거 먹으면. 그거 이제 마음이 너무 편해지면서 잠이 확 쏟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황청심원이 효과가 좋으신 분들은 이제 좀 마음의 안정감이 있는데, 그걸 좀 안 받는 사람들은 먹으면 바로 잠 옵니다. 그러면 푹 주무시고 오시는 거죠. 그건 진짜. 그러니까 모의고사 칠 때 내가 너무 떨린다, 긴장을 할 것 같다, 시험장 가서 긴장할 것 같다, 청심원 하나 먹어야지 하시는 분들은 미리 모의고사 칠 때 먹어보는 겁니다. 먹어보고. 그러니까 모의고사라는 게 꼭 내가 이제 실력을 테스트하는 것도 있지만은 시험장에서 해야 될 행동들을 연습을 해보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수를 맞고 틀리고 그런 것들도 중요한데, OMR 카드 체크하는 거, 모의고사 치실 때 꼭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내가 이제 시험 시간이 100분 주어집니까? 시험 진짜 100분 주어지니까 한 80분, 그러니까 내가 80분 안에 다 풀든 다 풀지 못했든 나머지 20분 동안에는 반드시 OMR 카드 체크해야 됩니다. 또 젊은 분들, 어떤 분들이라면 20분 동안 체크하십시오 하면은 나는 그거 5분이면 다 체크할 수 있는데, 해봐야지. 하다 실수하면. 이게, 이거 말씀 안 드렸었나? 제가 시험장 가면 긴장 절대 안 하는 사람은 제가 10년 가까이를 시험장에 밥 먹듯이 들락날락 하는 사람인데, 긴장할 일이 없죠. 근데, 이 공인중개사 시험 칠 때는, 그때 이제 제가, 공인중개사 시험은 솔직히 저는 합격할 줄 알았습니다. 시험장 갈 때. 워낙에 점수가 훨씬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합격할 줄 알았는데, 이걸 떨어지면 큰일 나는 시험이었어요, 저는. 이게 공부하다가 부산에 내려가가지고 이제 공부 안 해야지 하고 어디 일하러 가려다가, 일하러 가긴 좀 그렇고 공부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래도 자격증 하나 따놔야지 하고 이제 학원에 간 겁니다. 학원에 갔는데 부모님한테 공인중개사 학원 간다고 돈 달라고 할 수는 없고 학원에 들어가가지고 나 학원 좀 합격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학원 좀 다니게 해달라고. 내가 일할 거 있으면 일하면서 하겠다고 하니까는 독서실이나 봐주면서 다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독서실 봐줄 테니까 대신에 학원에서 돈 한 푼도 안 되게 해달라고.
오케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닌 겁니다. 그렇게 이제 학원에 이제 제가 처음 이제 이 학원가에 온 그렇게 이제 학원에 오게 됐는데, 이제 3월 마지막에 제가 학원에 갔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3월 마지막 4월 초에 뭐 시험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 시험 하나 대충 치고 뭐 4월 달에 이렇게 학원에 가기 시작했는데, 학원 간 지 한 2주 만에 모의고사를 친다길래 한번 쳐보지 하고 쳤는데, 당연히 민법은 제가 1등이죠. 그래서 민법 1등하고 5월달에 시험을 쳤는데 민법을 제가 1등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학원 원장이 민법을 강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우연찮게 이제 길에서 마주쳤죠. 학원 주변에 길에서 마주쳤는데, 너 뭐 하다 왔냐는 겁니다, 저한테. 그냥 여러 가지 공부 좀 했다고. 그때 해가지고 이제 그 원장이 그럼 강의 한번 해볼래? 해가지고 어떻게 강의를 시작한 건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학원 다니면서 원장이 민법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원장이 이제 학원 수강생들한테 수업 시간에 갑자기 나한테 질문하기 그러면은 쟤한테 가서 하라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소문이 다 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건 떨어지면 여기저기 이만저만 부끄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강의한다는 놈이 시험 떨어지고 오고 뭐 이러면은 좀 부끄러우니까 그때는 좀 긴장이 돼요. 근데 문제 풀 때까지는 긴장을 안 했는데 마킹을 하는데, 제가 OMR 카드 진짜 마킹을 실수를 절대 안 하는 사람인데, 그날은 손이 바들바들 떨리는 겁니다. 이게 떨어지면 큰일 난다는 생각에, 이게 부모님한테 보기도 그렇고 학원에 보기도 그렇고, 이거 떨어지면 어디를 가야 되나 진짜 한강행 이 생각밖에 안 드니까, 그때는 너무 긴장이 돼요. 이게 떨어지면 많은 것들이 좀 날아가는 그런 시험이다 보니까, 많은 게 걸려있던 시험이다 보니까 손이 바들바들 떨리는데, 처음에 한 5개, 10개까지 체크할 때까지는 손이 너무 떨려가지고 손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막, 저 진짜 긴장 잘 안 하는데 마킹을 진짜 기가 막히게 하는데, 제가 빠빠빠 원래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손이 너무 떨려가지고 너무 많은 게 걸리는 시험이다. 그러니까 항상 최악의 시험장에서는 내가 평소에 하던 것보다도 훨씬 더 실수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하고 이제 하라는 거지. 당연히 5분 만에 하시고, 마킹을 뭐 하는 요령까지도 제가 이제 나중에 모의고사 칠 때 되면 말씀드릴 건데, 마킹을 하는 요령만 있으면 이거 5분 만에 다 끝냅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최악의 경우, 그리고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평소에 5분에나 했으면은 10분 동안 천천히 하시라고. 그래서 어떻게든 남은 기간 동안 내가 푼 거는 마킹을 해놔야 됩니다. 마킹을 해놓고 나와야지, 마킹 안 하고 나오면 그거 빵점이죠. 푼 게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요새는 절대 안 봐줍니다. 예전에는, 시간 없는데. 예전에는 어르신들, 우리 시험 같은 경우에는 나이 많으신 분들이 시험을 많이 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좀 생떼를 피죠. 야, 좀 가만히 있어봐 하면서 뭐 지방에서는 막 사투리 쓰면서 야, 좀 가만히 있어봐 하면서 그러면은 진짜 좀 어르신들은 좀 봐줍니다. 그리고 그런 거 혹시나 시험장에서 보더라도 좀 신고 좀 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근데 그런 게 근데 그런 걸 이제 봐주는 걸 봤는데 자기가 시험 떨어진 거죠. 억울한 거죠. 억울하면 그걸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은 괜히 뭐 토요일, 일요일 날 일당 한 8만 원 받으러 나갔다가 자기 인사고과에 괜히 그런 거 민원 들어오고 하면 인사고과에 나쁜 영향이 있죠. 그런 걸 봐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요새는 그런 일들이 워낙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신고가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거죠. 칼같이 걷어갑니다, 칼같이. 공무원 시험 같은 데서는 딱 수험생 보는 앞에서 OMR 카드 안 내죠. 받아가지고 찢어버립니다. 딱 떼가지고. 여자들 울죠, 그 자리에서. 바로 울어버립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절대 푼 거는 반드시 시간 여유 있을 때 옮겨놓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연습하시는 겁니다, 모의고사에서. 그래서 뭐하다 이것까지 하지? 아무튼 모의고사 치실 때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쉬운 거 쉬운 거 틀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 긴장할 것 같다 이런 것들을 항상 모의고사에서 연습을 해보시라고. 모의고사를 칠 때 문제를 맞고 틀리고도 중요하지만 시험장에서 내가 뭘 할지, 어떤 행동을 할지 이런 것들도 연습을 해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우황청심원 같은 거 드실 분들은 미리 드셔보시고, 그리고 바카스 이런 것들은 되게 안 좋습니다. 심장에 타우린 성분이 심장에 무리를 주기 때문에, 특히나 핫식스 이런 거
타우린 고농축액이죠, 그게. 저는 바깥에서 잘 안 먹는데 심장이 되게 빨리 뜁니다. 그런 것들. 집중하면 심장 소리가 귀에 확 들리죠. 그런 것들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잠을 푹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잠이 안 오죠. 시험 직전에 잠이 안 오는데 잠을 최대한 많이 자는 거,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아무튼 그런 이제 시험장에서 요령 같은 것들은 제가 이제 7, 8월 달 문제풀이 안 되든지 9, 10월 달에 시험장 직전에 제가 뭐 시험 치기 직전에는 5분 단위로 끊어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셔가지고 5분 단위로 뭘 해야 되는지 말씀드릴 겁니다. 제가 또 시험장은 또 아주 많이 가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3번에 다른 거 설치할 때는 알려줘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4번에 사업주체가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경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공공택지는 무조건, 민간택지는 국장이 지정하는 지역만. 그러니까 국장이 지정한다 이런 말 없어도 공공택지는 무조건 적용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지 않죠. 그 다음에 3번 전매 제한, 틀린 것. 전매 제한 기간은 주택의 수급 상황 및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해서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아까 표에 보셨죠? 지역별로 달리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사업주체가 수도권의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 등기해야 한다. 전매 제한 기간에는 전매할 수 없다는 걸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 등기를 해놓습니다. 그 다음에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전매 제한 주택을 전매할 수 있다. 자, 전매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그냥 하는 건 아니고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예전에는 사업주체의 동의였는데 이게 개정됐습니다. 주공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은. 그 다음에 4번 상속에 의해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사업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전매 제한 주택을 전매할 수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서 경공매가 시행될 때에는 넘겨야겠죠? 근데 이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아서, 그러니까 전매 가능 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무조건 전매가 가능한 게 아니라 동의를 받아서 전매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주공의 동의를 받아서, 사업주체의 동의가 아니라 주공의 동의를 받아서. 그래서 전매 가능 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동의받아 전매하는 거지 그냥 전매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4번 옳은 것.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총 지분의 70%를 출자한 부동산 투자회사가 사업주체로서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50%가 아니라 자,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승인, 신청을 하는 사람은 민간 사업주체만. 민간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고 할 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승인 받어요. 그러면은 주공이 총 지분의 50%를 초과 출자했다. 공공이 지분의 50%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거는 성격을 공공으로 봅니까? 민간으로 봅니까? 그러니까 승인을 받지 않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개발법에서 공동출자법인이라고 해가지고 지분을 누가 많이 가지고 있느냐 해가지고 성격을 나눴죠. 그래서 총 지분의 50%를 공공이 초과 출자한 경우에는 성격을 공공으로 보고 총 지분의 50%를 민간이 초과 출자했을 때는 민간으로 보고, 그러니까 공공이 총 지분의 50%를 초과 출자한 법인들은 공공으로 본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시험에는 주로 그게 나오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2번에 관광특구에서 건설 공급하는 층수가 51층이고 높이가 140m인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대상이다. 아까 관광특구에서 50층 이상이거나 또는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만 충족하면 되겠죠. 그래서 50층 이상이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시도지사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주택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제 누가 지정하죠? 국장이,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장이 지정해야죠. 지정권자가 틀렸고 4번에 주택의 사용검사 후 주택단지 내 일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소유자들은 매도 청구를 하려면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얼마? 5% 미만. 4번이 정답이죠. 그 다음에 사업주체가 투기가일지구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은 매매하거나 상속할 수 없다. 상속은 할 수 있죠. 상속은. 그 다음에 5번까지만 좀 풀어보죠. 옳은 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로서 복리시설은 시장 군수한테 승인받는 게 아니라 신고. 그래서 근데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이니까 승인받고 신고하고 하는 게 아니죠. 민간만 한국토지주택공사라고 돼 있으니까.
그다음에 지방공사 역시 공공이고 사업주체가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자의 목록표와 견본주택 가실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 등을 제작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제출한다. 자, 아까 민간 사업주체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승인 신청할 때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데 공공은 지금 지방공사는 공공이죠. 승인 신청을 하지 않죠. 그래서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때라고 되어 있죠. 맨 앞에. 사업주체로서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그때 제출합니다. 오케이. 근데 민간은 승인 신청을 할 때. 그 다음에 3번. 관광특구에서 50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안 받죠. 관광특구에서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 무지하게 나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하는 거. 그래서 아까 4번 하나 더 추가된 거. 그거까지는 보셔야 됩니다. 공공재개발 사업은 모르시더라도. 그 다음에 4번에 공공택지 외의 택지로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안 하죠. 도생 안 하고. 그 다음에 5번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내에 분양가 심사는 20일이라고 했죠. 아까.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6번부터는 조금 쉬었다가 보도록 하죠.